사전에 공지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오늘 저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는다. 네. 부처당 5분씩 보고하고 하는 걸로 네. 애초에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공지를 받았겠죠. 예. 근데 뭐 이제 5분씩 하면 이제 거의 한 시간 될 텐데 1시간 하고 나면 이제 뭐 마무리 말씀 한번 하고 끝나겠거니 하고 뭐 점심 약속도 다 잡아놨을 거예요. 그 전에 익숙한 게요. 이렇게 1분 보고하면 59분 동안 이 윤석열의 이 훈시가 계속 이어지고 그러니까 59분 회의라고 그때 국무회의 별칭이 59분 회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익숙한 분들인데 어제 많이 달랐습니다. 사실 뭐 국무회의가 과거 정부도 이렇게 토론한 장소는 아니에요. 안건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국무위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사실 그 사전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국무총리라는 제도가 그런 점에서 기능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렇죠. 국무총리 산하에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있습니다. 장관급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 국무조정실 차장이 1차장, 2차장이 있어요.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맞습니다. 예. 국무조정실장이 1차장과 함께 경제부처 차관회의를 합니다. 네. 국무조정실장이 2차관과 함께 사회부처 차관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걸러진 것들을 갖고 국무회의에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의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토론을 즐겨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전에 토론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이창동 아니 장관이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 접시꽃 당신 도종환 장관이 있죠. 도종환 네, 장관은 맞습니다. 또 국무회의에다 영감이 떠오르면 또 시도 만들어서 즉흥실 갔다 이제 하기로 네. 했었죠.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뭐 사실 뭐 그냥 거의 혼자 59분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른 사람들은 이제 사실 뭐 열심히 받아 적는 거죠. 받아 적는 거의 전형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가 가장 극심했죠. 수첩공주라는 별명이 있었죠. 네. 그 뭐 다 이제 앉아갖고 다 이제 본인이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제 수첩에 적는다 그래서 수첩 공무회인데 예. 거꾸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다 이제 수첩 공무회가 됐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 때도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59분을 받아 적으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3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3시간 40분. 아마 뭐 장관들은 이제 기겁했을 거예요. 아, 이게 뭐야? 갑자기 또 김밥이 오네. 도시락도 아니에요, 김밥. 김밥 한 줄 회의라고 그러는데요. 그 김밥, 이재명 대통령이 김밥 먹는 장면도 저희가 미리 저 장면입니다. 김밥을 아주 맛있게 드시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얼마짜리 김밥으로 추정돼요? 글쎄요, 한 3,000원에서 4,000원 사이 김밥 아닌가요? 그 정도면? 보통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새는 뭐 김밥이 3,000원 이하는 없습니다. 그렇죠. 웬만한 데 가면. 김밥 천국도 문을 닫은 곳들이 많고 폐점된 곳들이 많은데 비싼 곳들은 5,000원에서 7,000원 그런데 되게 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김밥 파는 것 같아요, 요즘. 저도 뭐 가능하면 싼 데 가서 사 먹는 편인데 지하상가 이런 데 가서 네. 보면 가장 미니멈이 3,500원이고요. 그렇죠. 조금 뭐 치즈김밥이니 뭐니 뭐 참치김밥이니 이러면은 한 5,000원 정도 돼요. 모든 김밥도 또 꽤 많이 들어가니까요. 네. 현미쌀에다가 요새는 저 야채 같은 거 넣어갖고 영양식이라고 한 거 그것도 한 5,000원 돼요. 국물은 줬는지 모르겠네. 좋겠죠. 왜냐면 김밥하는 같이 하면 국물 그릇이 되게 오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관심 있게 봤어요. 한 5,000원 정도 상당의 김밥이었을 거다. 네, 국무위원들이 1년에 한 번 먹기 힘든 네. 그런 김밥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래서 빨리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상징하는 바가 크죠. 보통 저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면 일단 도시락을 시킵니다. 그렇죠. 아마 그 대통령실에서 도시락 시키면 지금 도시락 한 5만 원짜리 정도 시켰을 것 같아요. 보통 아니면 7만 원. 요즘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되게 그 정도 도시락들 배달되는 거 맛있는 것도 그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5만 원짜리면 굉장히 좋은. 그렇죠. 이제 보통 뭐 그전에는 이제 호텔에서 시켰을 테니까 5만 원에서 그렇죠. 7만 원. 네. 조금 사람들이 잘 찾아가는 이제 일식당 이런 데서 되게 시키면 뭐 보통 한식당에서 시키더라도 한 5만 원짜리 시켰을 텐데
김홍국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2, 3만짜리 좋은 거 많아요. 저도 많이 시켜 네. 먹어봤는데. 근데 정말 굉장히 의외였을 거예요. 이게 김밥. 김밥이 주는 의미가 있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광주에서 대동세상 때 네. 김밥을 말아서 주먹밥 말아서 아니면 김밥. 나와줬잖아요. 네.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 꼭 거기까지 의미 부여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다음에 이제 가장 서민적인 정부다 뭐 이런 거 갖다 이제 시사하는 거죠. 네. 그런데도 또 어제 회의는 아주 알차게 진행됐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원래 19개 부처가 이제 5분씩 발표하고 이 대통령 질문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11개 정도 부처가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이 소상공인들의 악성부채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질문하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GPU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질문도 하고 또 부산으로 해수부 이전 문제 빠르게 진행하라 이런 지시도 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쩔쩔맸다고 그래요. 막 땀이 뻘뻘 날 정도로 정신없이. 근데 그게 과거에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사안은 각 실국장들이나 간부들에게 질문하면서 바로 해법을 찾는 그 전형적인 스타일인데요. 이걸 몰랐던 59분 회의에만 익숙했던 장관들이 어제 땀을 쩔쩔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관들한테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라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뭐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이제 차관이나 시국장한테 전화했겠죠.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완전히 세팅될 때까지는 한 2달 가까이 걸리니까 그럼 굉장히 큰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임 100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2달 갖다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차관하고 시국장들한테 전달을 해서 이제 바로 이행을 하라 하는 게 첫 번째였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뭐 또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남의 식구잖아요. 남의 그렇죠. 식구를 데리고도 일을 하는 거예요. 1분 1초가 급하다는 거예요. 남의 식구인데다가 거기다가 일부는 내란의 공범이나 동조자도 있는 사실은 조사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준석 방송위원장도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화제가 됐죠. 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그러면서 막 쏘아보는 듯한 눈빛. 네. 특유의 눈빛이 있습니다. 옛날 기자 시절에도 유명했었는데 이 방통위원장 되면서 더 강한 아주 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나는 굴하지 않아. 뭐 이런 거죠. 국민에게 굴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더 초라해 보이는 거죠. 뭐 근데 사실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방송위원장은 이제 원래 국무위원이 아니니까 뭐 참석 안 해도 되는데 뭐 참석하라고 이제 통보를 했겠죠. 참석 의무는 아닌데 참석할 수 있는 예, 이용이 그렇죠. 되는 거죠. 우리 장관급인데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총리실적 속에 공정위원장, 방통위원장도 있고요.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그건 이제 별도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국민권익위원장, 뭐 이제 서울시장도 가끔 예, 참석하지 않습니까? 참석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걸 다 이제 불러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대통령 스스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취임 선서에서도 반복했고 나는 국민 통합을 중시한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인 제스처인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뭐야?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 저가의 동침은 아니고 하여간 일시적인 동거정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하고 열심히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준 것 거고요. 다음 세 번째는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된 법들이 이제 국무회의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2주 정도 걸리겠죠. 네. 국회의장이 이제 뭐 일주일 내에 이제 송부를 하게 되면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아마 국무에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되겠지 않습니까? 어제 특검법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처리가 됐으니까요. 검사징계법이랄지. 네네. 근데 이 법안은 이제 국무에서 의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걸 거쳐야 되니까요. 뭐 설마 새 정부 들어서 기존 국무위원들이 새 대통령과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갖다가 그거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나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배짱 혹은 오기, 객기 이런 걸 부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어저께 대통령이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성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난 국민 통합도 하고 새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뭐 그런 그런 것도 아마 의도를 했는지 아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난처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통령이 우리 믿고 한 달, 두 달이라도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뭐 대통령이 의결하자고 안에 대해서 반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꼼짝 못하게 하는,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뭐 굉장히 다목적인 어떤 그 포석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난 정부고 또 앞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도 열심히 남은 기간 해야 될 텐데 이게 정치권에도 많은 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사 얘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결국 만사고 좋은 인물을 잘 발탁해서 또 기용해서 쓰면은 성과가 날 수 있는데 잘못 기용하면 인사가 완전히 망사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일단 김민석 총리 지명자 어제부터 통일동 연수원에서 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많이 잘 아시잖아요. 또 국회에서 활동도 하셔서 어떻습니까? 1992년도 그 총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발탁을 했죠. 그 당시는 뭐 나이가 한 30살 그렇죠. 넘었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30대 청년이었죠. 굉장히 뭐 아주 그 영민하고 반짝반짝하고 뭐 굉장히 스타였죠. 근데 그때 이제 선거에서 졌어요. 근데 굉장히 의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미국 연수 간다고 유학 간다고. 그래서 그럼 지역구는 어떻게 해? 그랬더니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고문들이 자네는 나라의 쓰임새가 큰데 여기서 동네 다니면서 산악회 다니면서 조기 축구회 다니면서 그렇게 시간 쓰지 말고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지역은 다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이게 저렇게 사랑받고 신뢰받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2000년도에 이제 사실 뭐 총선은 그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정준환 원내대표인가 사무총장인가 하고 김민석 의원이 사실 다 했어요, 공천을. 네. 근데 그 큰 일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96년도에 이제 복귀를 한 거죠.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 이제 우리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학번 하잖아요. 몇 년도 입학했다. 그렇죠. 몇 학번이다. 그 정치사에서 보면 이제 96학번, 이제 969번이 굉장히 국회니까 969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쪽이나 이쪽이나. 네네. 889번으로 치면 이제 이해찬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네네. 929번으로 치면 이제 손학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889번에 뭐 이해찬, 노무현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제 969번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쪽은 가장 뭐 정동영, 정세균, 추미애, 뭐 김민석. 그래서 969번이 한 거의 20년을 갖다 정치권을 좌우하다시피 했어요. 지금도 전면에 포진되어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러네요. 969번 또 화려한 이 부활이라고도 볼 수 있네요. 저쪽도 뭐 보면 이제 홍준표, 김문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969번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갔다면 굉장히 역사가 달랐을 거예요. 원래 홍준표 이쪽으로 들어올 뻔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홍준표 이 전 시장이 민주당으로 왔다면 뭐 또 다른 뭔가 성공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감각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러면 같이 또 경쟁하셨겠네요. 그때 이제 민주당에 입당하기로 하고 이기택 총재 집에 부가연동 집에 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인가 김영삼 대통령이 네 뭐하냐? 내가 저 당선할 만한 대로 보여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말 갈아탔죠. 김문수 같은 경우는 이제 92년도에 민중당으로 나왔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원래 장기표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초에는 이제 김대중 당으로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수도권에서 하면 4석을 갖다 공천을 달라. 근데 사실 그때 뭐 민주당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대거든요. 평민당 88년 선거, 92년 민주당 선거에서 92년도에 97석 얻었으니까 그건 뭐 민주당 역사상 어마어마한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는 73석, 70대 의석을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예. 그건 뭐 엄청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근데 수도권에서 나눠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수도권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이제 수도권 인구는 이제 그 후에 굉장히 이제 팽창을 해갖고 그렇죠. 지금 절반까지 됐고, 그때 아직도 이제 호남에 인구가 꽤 됐었죠.
충청도보다 의석수도 더 많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석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안 되고 결국은 이제 그 갈라지는 과정에서 절로 통째로 넘어갔죠. 이재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째로 김영삼당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96국번을 가만히 보면 정치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다시 이제 뭐 92년 선거는 졌어도 96년 선거에 김민석 다시 이제 들어와서 뭐 굉장히 주목받는 정치인이 됐죠. 뭐 여전히 스타 정치인이었고. 그래서 또 2000년 뭐 총선을 갖다 본인이 좌우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저도 뭐 그 당시에 몇 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전 기자실 시절이었는데 정치부 기자셨죠. 가끔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추천을 갖다 부탁하기도 해요, 정치인들이. 근데 뭐 사실 제가 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옛날에 그런 소리 있었습니다. 뭐 기자실 추천을 받아서 뭐 한다고 하는데 기자실에서 누가 뭐 의견이 일치해서 추천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신뢰할 만한 기자한테는 이런저런 자문도 하고 또 좋은 정치인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몇 명 추천했는데 또 몇 명 그 당시 됐고 그래서 굉장히 장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메커니즘을 잘 몰라갖고 호남은 추천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건 몰랐어요. 호남은 안 돼. 이미 강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수도권에서 이제 인물을 구하는 거예요. 인물을 네. 구하다 보면 자기들 생각풀이, 인재풀이 좀 적다 보니까 뜻밖의 사람을 갖다 구할 수도 있었던 거죠. 이제 그 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지금 김민석 총 얘기하다 지금 이제 국번 얘기로 지금 이제 그래서 계속 왔습니다. 다시 이제 네. 하려고. 이번에 저는 궁금한 게 이사국번 작년 총선에서 된 초선 중에서 이번에 쭉 보시면서 야 앞으로 좀 잘하겠다. 혹시 그런 이사국번 중에서 괜찮은 이 정치인을 좀 보신 분은 없습니까? 이사국번 할까 잘 모르겠는데 뭐 백범 가문의 김용만 의원 뭐 초선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인재풀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제가 계엄실록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쪽에 집중을 많이 했는데 20국번이지만 이제 김병주, 네, 이사국번은 이제 박산훈, 부승찬. 그렇죠. 삼총사가 사실은 이번 내란에 대해서 계엄을 진압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은 결국 인재 영입의 성과다. 네. 뭐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여간 뭐 김민석 총리 내정자하고 이제 그에도 인연이 많은데 제가 민주연구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인가 그 다음에 아마 연구원장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취 문제가 좀 복잡했었는데 이제 민주연구원장은 그 전에 임기제가 아니었어요. 임기제였는데 사실은 임기 잘 못 지켰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대표가 수시로 바뀌니까 대표가 바뀌면 자기 사람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예산은 많이 쓰는데 전체 예산의 30%를 쓰는데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이 용역을 주잖아요. 그럼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기존의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투명 경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아는 사람한테 뭐 주고 뭐 선심도 쓰고 막 그랬던 거죠. 근데 제 전임 원장이 이제 변재일 원장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한 게 이거 갖다 분명히 하는 거죠. 분명히 이제 그 결과가 납품되도록 하는 것 같다가 이제 투명 경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임기를 갖다 지켰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후에 제 얘기는 빼겠습니다. 뭐 많은 일을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저도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제 김민석 그 당시에 이제 원장이 다음에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좀 당대표가 바뀌면서 좀 압박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저랑 상의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아니 이러이러한 정신을 위해서 나도 지켜왔고 나도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었지만 지켜왔다. 하자. 계속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 잘했어요. 김민석 원장 때 정책을 갖다 많이 공부하고 민주연구원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싱크탱크 우리 정당의 가장 중요한 싱크탱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장이 이제 선거에 역점을 두냐 아니면 정책에 역점을 두냐 하는 건데 정책에 역점을 두면 굉장히 공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재집권 플랜본부도 막 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땐 뭐 민주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갖다 선정한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정치적으로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갖다가 낭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겨내고 오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적으로도 많이 성숙해졌을 거고, 국정을 보는 공부, 크게 두 단계죠. 민주원관장, 그 다음에 제주권 플랜 본부, 이걸 하면서 국정을 넓게 보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또 수석 최고위원을 하면서 최고위원 그 당 집행부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를 끌고 가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 지금 대통령과 같이 호흡하는 역할을 하면서 정무 감각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했죠. 차기 당 대표를 할 거냐, 이제 서울시장으로 나갈 거냐, 이제 국무총리를 할 거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거냐. 그렇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았던 사람도 역대 없었을 거예요. 어느 걸 가도 그렇죠. 다 사람들이 볼 때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민주 진영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할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으신데 같은 그런 386 그룹 중에서 지금 정무수석으로 몰망해 오르고 거의 유력이라고 나오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이 지금 얘기가 유력으로 나오고 있고 또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다. 여야를 넘나들어서 그런 평가들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정무수석이 뭔 역할을 하냐. 이제 이거를 잘 설정을 해야 돼요. 그 전에 정무장관을 또 두자는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정무장관이 있었죠. 노태우 때까지는 정무장관이 있었고, 그때, 그 다음에 이명박 때 정무장관이 있었죠. 노태우. 이재호 전 의원이 정무장관 주호영. 했었죠. 예, 주호영. 예, 주돈식. 누구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런 분들이 이제 했었는데, 노태우 때까지 정무장관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 당시 비자금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비자금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런 역할인 거죠. 그다음에 당근을 주는 역할. 그렇죠. 예. 네. 일일이 불러갖고 청와대를 불러서 용돈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중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고 그 당시 액수도 컸잖아요. 그 다음에 이명박 때 정무장관은 야 정무수석인데 정무장관이 왜 필요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쪽에서 지금 과거에 정무장관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무수석이 야당 대표를 만나자고 하면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은 것처럼 되고 거기서 어떤 스탠스가 변화되면 넘어갔다. 대통령한테 넘어갔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갖고 정무수석하고 잘 안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무장관이 만나면 행정부 일원이기 때문에 정무장관이 야당 대표가 만나기가 좀 편하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그렇게 되면 역할 분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정무장관이 주로 뭘 했냐면 이런 거예요. 야당 의원들 만나갖고 지역구에서 뭐가 필요한데 이제 노태우 때까지는 돈을 줬다면 이제 그게 없으니까 지역구에서 뭐가 급한데. 미국에서도 그거 많이 하잖아요. 지역구 챙겨주는 포크 앤 배럴이라고 해서 미국 백악관에서도 상대의 당의 의원들에게 그런 사실은 제안을 하면서 하는 일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때에서는 더 심하죠. 예. 거기서 몇 명만 이탈하면 그렇죠. 몇 명만 이탈하면 내각이 붕괴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베팅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골치 아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거 못하 그렇다고 그러면 야당 의원이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챙겨주면 그 다음에 협조하냐? 안 그래요. 그건 그대로 받고 인마에 포켓이죠. 그 다음에 딱 그냥 왜 그러고 변하면 변절자가 되잖아요. 그건 다 금방 드러나니까. 그래서 정무장관은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정무수석이 그러면 야당하고 뭔가 가교 역할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원내대표가 다 해요. 그렇죠. 원내대표가 90% 일을 다 합니다. 다만 정무수석은 이런 거예요. 전국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영수회담 하잖아요. 네. 그거 사전 정지 작업하는 게 정무수석이 하는 일 중에 하나고 더 큰 것, 정무수석의 가장 일상적인 업무 중에 가장 큰 거는 대통령이 하는 일을 정무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지금 이 상황 하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가령 통합 행보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개혁 행보가 더 중요한지. 지금 이제 일정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개혁 피로감 무슨 이런 걸 갖다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할 때 이거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해야 할지 이런 것을 정무적으로 보는 일이 90% 정도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늘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정책 같은 거에 이제 추진하고 꽂히고 이러다 보면 사실 이렇게 정무적으로 좀 바라보기가 어떤 때는 스트레스가 꼬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이제 정부 대부분이라는 거죠. 정부 속에. 그런 점에서 이제 정부 감각이 좋으니까 경험도 있고 이제 잘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야당하고 관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렇죠. 부분. 이거는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갈등이란 말 아시잖아요. 그렇죠. 갈나무 갈, 등나무 등.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갈나무하고 등나무를 같이 있으면 이게 하나는 왼쪽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 꼬여갖고 나중에 어떻게 일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갈나무하고 등나무는 따로 심어야 돼요. 우리가, 등나무 덩굴 밑에서 이제 쉬잖아요. 그렇죠. 갈나무랑 같이 있으면 그런 덩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늘이. 그래서 애초부터 이제 따로따로 이제 분리를 갖다 해놔야 되는데,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첫날 취임 선서를 하고 그 여야 정당 대표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국회의장 같이 참석한 그렇죠. 가운데.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걸 자주 하잖아요. 그걸 정기적으로 해버리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아까 말했던 갈나무하고 등나무가 함께 이렇게 꼬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전국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그러면 야당 대표가 이제 저기 영수회담 하자. 뭐 1년 몇 개월에 한 번 해. 대통령 재임 중에 어떤 사람은 뭐 7, 8번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 3번 한 사람인데 그럼 뭐 아무 득이 없을 때는 말만 많아. 근데 오히려 대통령이 한 3달에 한 번 만나자. 정세균 총리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영수회담의 날을 정하라. 네. 분기마다, 매 3개월마다 뭐 몇 번째 무슨 목요일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자꾸 만나갖고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럴 거야. 야, 뭐 만나서 뭐 아무 뭐 득도 없는데? 그러지만 대통령은 어떤 이미지를 얻어요? 그렇죠. 포용하고 통합한다는 이미지를 얻잖아요. 야당 대표는 뭘 얻어요? 저는 실익도 없이 맨날 가서 밥만 먹고 오냐. 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거기서 자주 만나다 보면 얻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우선 이제 정무수석이 한 일의 90%는 기본적으로 정부 운영을 갖다 정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10% 야당 관계는 애초부터 그걸 갖다 미연에 이제 방지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또 다른 인물이 국정원장에 과거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 장관이 임명이 됐어요. 좋아요. 네. 사실은 우리 북한 이 남북 관계도 많이 연구했고 중국 연구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대외적으로도 폭넓은 시각을 갖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도 많은 그런 외교적인 현안들을 논의를 한 사이입니다. 어떻습니까? 잘 될까요?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대통령 주변에 3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찾는 사람. 네. 어디 있어? 이종석. 이런 네. 경우 있잖아요. 근데 찾지는 않는데 찾아오는 사람. 네. 근데 만나기 싫은데 그래도 찾고 오는 사람. 뭐. 근데 분류하면 더 많겠지만, 그 첫 번째 부류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종석 장관은. 네. 굉장히 신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대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냈죠. 대학교 때 굉장히 친했는데, 이제 뭐 나와서, 대학교 때 그러면 예. 몇 학년 때 아시게 된 거예요? 1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그러면 그때는 같이 술도 많이 드시고 정세 토론도 많이 하고. 뭐 좀 그랬죠. 근데 뭐 네. 굉장히 진중한 친구고, 뭐 굉장히 제가 볼 때 분석력이 굉장히 좋죠. 그렇죠. 2004년 통일부 장관 할 때 좀 저 때문에 애를 먹었죠. 뭐 저 때문에 애를 먹은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문화일보 정치부장 할 때 그 네. 당시 문화일보가 자주파 동맹파 뭐 이런 기사를 써갖고 네. 이종석 장관이 저한테 전화해서 야, 너 무슨 기사를 이렇게 키우냐.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정치부장이 무슨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제 현장에서 기자가 판단해갖고 이게 기사감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면에 반영해 주는 게 데스크 역할인데 그 당시 뭐 국내 외교도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던 일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도시적으로 그렇죠. 이제 사람들 갖다 분석해갖고 보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성락 안보실장은 그 당시에 이제 동맹파 이종석 네. 장관이 자주파 뭐 근데 하여간 이종석 장관이 저한테 컴플레인 많이 했어요. 야, 이게 이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 정도로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하여간 어떻게 제가 보니까
장관, 국정원장 이종석도 그렇고 유성남 안보실장도 거의 또 우리 워싱턴에 같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것도 쭉 같이 이제 보고 그랬던 분인데 뭐 굉장히 안정감 있죠. 뭐. 그렇죠. 이종석 장관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런 거예요. 북한에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번 누군가를 갖다가 북한의 군 장성 중에 최고의 급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하방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신의주 근처에 무슨 섬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중국하고 상거래가 제일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그 방문을 해갖고 그 사람을 다시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복귀를 시켰는데 평상복을 입혀서 복귀시켰나 그래서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종석 장관이 얘는 언제 하방이 됐고 언제 다시 복귀가 되는데 얘가 지금 인민복이 아니라 이걸 입고 왔잖아. 이건 뭐냐면 사인이야. 경제 개방하고 개혁하겠다는 사인이야. 이거 딱딱 분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친구는 한 분야 안에 참 오래 팠구나. 굉장히 오래 파고 오랫동안 공부했구나.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굉장히 잘할 거라고 보고 이제 지금 북한이 어쨌든 핵능력 국가가 됐고 북한이 이제 헌법상으로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를 내세웠는데 요걸 갖다 이제 어떻게 이제 돌파를 할 거냐 하는 걸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유성남 안보실장도 뭐 원체 뭐 미국통이고 그것만 계속 연구를 해왔고 또 책도 그런 분야 책도 냈고 그래서 뭐 그렇죠. 두 분이 각각 좋은 사인일 것 같아요. 이종석은 북한에 대해서 좋은 사인, 유성남 실장은 미국에 대해서 좋은 사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 더해서 통일부 장관은 지금 정동영 의원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통일부 장관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직접 김정일을 만나기도 했고 이 포석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개성공단. 네. 개성공단 갖다 이제 그 1차 공단할 때 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때 같이 갔었어요. 아, 네.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개성공단 가서 이제 같이 공장 둘러봤는데, 뭐, 끈등력이 뛰어나죠. 그 어떤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완전히 꽂혀갖고 그 부분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도 배우고 또 노무현 대통령과 토론하면서도 많은 걸 갖다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통일부 장관 재수인데 뭐 사람들이 볼 때 재수를 하는 게 과연 좋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역대 통일부 장관 중에서는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장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뭐 통일부 장관이 왜 필요하냐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명박 정부 그 이후에는 통일부 없애려고 했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럴 뻔했죠. 그리고 통일부 장관을 가장 반통일적인 인사까지 기용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남북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정부 부처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뭐 통일부 장관이 무슨 통일부가 통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왜 있냐 뭐 이런 또 이제 반론도 꽤 있었어요. 그렇지만 역대 통일부 장관 중에서 거의 뭐 가장 큰 업적 혹은 유일한 업적을 내는 사람이 정동영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재수를 한 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더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크게 보면 3명 아니에요? 국정원장,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그렇죠. 하나 더 나가면 이제 외교부 장관까지. 이제 이게 큰 축인데 외교안보팀이 이제 구성되는 건데 뭐 저는 그림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네. 또 한 분이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인수위 성격을 할 곳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 인수위 대신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가 정책 이런 것들을 좀 가다듬고 뼈대 만들고 또 국민께 선보일 텐데요. 이한주 원장의 이 취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한 2달 정도의 한시적인 기구죠. 국정기획위원회는 네. 인수위를 대신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각 부처에서 업무 보고를 하겠지만 사실 각 부처 업무 보고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위축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쭉 보고하고 대통령 이제 국정 과제를 보고 거기다 이제 껴얹는 식일 텐데
그걸 대통령이 직접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기획위원장이 이제 이런 일을 쭉 하다 보면 대통령이 내세웠던 이제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건 현실성이 있다, 어떤 건 현실성이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AI 같은 경우만 해도 이게 전 국민 AI 무료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까 이제 국무회의 때 GPU 확보한 것이 얼마 되냐, 이제 이런 얘기도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근데 전 국민 챗GPT 이제 우리 뭐 명칭 어떻게 되건 무료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 그걸 개발할 동력이 좀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무료가 된다면 예, 이익을 낼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뭐 네. 그걸 국가가 해준다? 국가가 해주면 그건 뭐 정액제 같은 거잖아요. 또 다른 의미에서. 그렇죠. 야, 얼마에 납품해 이런 것도 아니겠어요? 그럼 과연 이게 무료가 좋으냐, 아니면 시장 체제에 맡기되 소비자 단가는 좀 낮추게 하는 것이 좋냐, 뭐 이런 것도 하나하나 고민해 보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게 국정기획위원회입니다. 네. 좀 속보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서 네. 그런 현충일과 관련된 이제 말씀도 하는 걸로 지금 들어와 있네요. 네. 현충일의 의미를 더 새기는 그런 역할, 그리고 우리 순국선열들, 또 애국장병, 호국 영령들, 민주열사 다 기리는 그런 날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그것도 아주 따끈따끈하게 정말 취임하자 3일째 된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 국가 유공자로 이제 그 지뢰 제거하다가 이제 피해를 본 분들 갖다 이제 유공자로 추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이제 수여하는 그 일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많은 고심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 중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예비 육군병장 김희태 씨 등 4명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는다. 이게 국가가 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한국보훈학회 이제 부회장을 맡으면서 그렇죠.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지뢰 제거라든가 다양한 업무를 하다가 다친 부상을 당하는데, 그걸 본인이 그 부상에 대한 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때 치료도 못 받고, 또 이 사회에 나와서 이것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시에는 괜찮았다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고 치료를 받는 건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이런 장병들, 이런 분들을 유공자로 증서를 주고 하면서 국가가 돌보겠다. 결국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훈에 나서겠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이것이 이제 새 정부랑 조율해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전 정부에서 뭐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것도 조율하고 이거는 최종 재가를 받고 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죠. 네.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무엇보다 이건 지뢰가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나쁜 지뢰들, 정치 지뢰도 많고 경제 지뢰도 많습니다. 그 지뢰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자, 이런 인사의 흐름들 예. 초반에 대신에 대부분 다 민주당 지금 출신들이 기용이 되고 있잖아요. 민주당 의원, 뭐 통일부 장관, 총리, 또 다 지금 환경부 장관에도 김성환 의원, 노원의 삼선 의원이죠. 정책의장실인데 이분도 얘기되고 있고, 또 정무수석 우상호 의원이라든가 다 민주당 출신들이 지금 함합행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대통령실이 이제 그 민주당 출신들 혹은 캠프 사람들로 혹은 친명 인사로 되는 건 뭐 당연하죠. 그거는 뭐 일체감이 있어야 되고 대통령의 의지를 갖다가 정확히 읽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하지만 내각은 이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그렇게 빨리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일을 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네. 이거는 시작을 너무 빨리 했다가 서둘렀다가 인사검증이 잘못돼서 생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코드 인사다, 친명 인사다. 뭐 야, 국민통합정부 내세우고 무슨 통합은 어디 갔냐,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진영의 사람들 갖다 데려다 쓴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실제 조선일보가 이 선거 전에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다가 되자마자 통합정부 돼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매일 그런 사설과 칼럼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통합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우선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통합 얘기를 쭉 해왔으니까, 뭐, 네. 수락위 연설에서도.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통합은 좀 다르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왜 내란 종식을 갖다 길게 끄냐,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도 그러면 뭐, 다른 보수 쪽의 어떤 정책을 갖다 흡수하라는 얘기로 뭐 이렇게 또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의도가 깔려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이제 이재명포 통합이라는 게 뭐냐, 이 고민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네. 통합을 해서 얻는 이득은 뭐고, 어떤 통합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런 차원에서 내각 구성도, 이거 갖다가, 지금 이제 뭐, 한 십몇 개 부처인데, 십몇 개 부처 장관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아무래도 뭐 경제 쪽은 테크노크라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경제부총리나. 그렇죠. 지금 19개 부처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경제부총리, 뭐 국토부, 뭐 중소벤처부, 산자부, 무슨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경제팀이 있을 텐데 경제팀은 아무래도 테크노크라트 중심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회에서 가더라도 과거에 이제 관료 출신 이럴 수가 있겠죠. 네. 경제팀은 아직은 좀 얘기가 이렇게 연그러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조금 시간을 두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 주권 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충직함, 책임, 실력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 여러 가지 이 전략을 잘 세우고 또 기획을 잘하시는 민병두 전 의원께서 이재명 대통령께 어드바이스, 야, 인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성공할 것이다. 조언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러저러한 일이 보이시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 저는 이재명표 국정 운영 방향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인사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뭐 첫째도 실력, 둘째도 실력, 셋째도 실력이라고 봐요. 결국 우리나라 국민이 이재명 정부를 선택한 거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라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 0%대 성장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성장이 은하진 그동안 2번 있었나요? IMF 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막 그런 정도인데 사실 0% 성장은 굉장히 암울한 성적표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탈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경제의 마중물을 뭘로 할지, AI 쪽 어떻게 이렇게 세울지,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